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지사지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문장 조금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넘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때때로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음으로써 미래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어리둥절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직시해서 과거를 청산하라는 뜻인지 아니면 그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라는 말인지 3.1절에 말씀하셨으니까 일본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과거의 일본 만행을 직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과거에 발목 잡혀서 미래로 일본과 함께 할 수 있는 미래에 발목 잡힐 수는 없다. 일본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자고 말씀하시는 건지 워딩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정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그 과정을 제가 차례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때 일제 강제징용을 당하신 분들이 배상 판결 신청을 했습니다. 일본 법정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소송을 했는데 그 패소를 했어요. 배상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한일 간에 뭡니까 해방 이후에 박정희 정부 때 배상 판결을 했죠. 돈을 받고 우리가 배상을 받았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강제징용 당하신 분들이 개별적으로 다시 또 배상 신청을 하니까 이미 한일 간의 협정으로 배상 다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일본 법정에서 이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징용 당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법원에다가 다시 항소를 한 거예요. 자, 박근혜 정부 때 이 배상 판결이 나올 때가 됐는데 일본에서는 뭐라고 해야겠냐면 이미 한일 간에 다 끝난 부분이다. 이걸 가지고 다시 배상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좀 그럴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미 이루어진 한일 간의 어떤 합의인데 이걸 가지고 그 따님인 박근혜 정부에서 무시하고 다시 또 재차 판결을 배상받기는 힘들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또 하나 일본과의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 당시에 북한과의 어떤 갈등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한미일 공조가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일본의 감정을 거스리는 것은 좀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일본과 합의를 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하고 강제징용 받으신 소송하시던 분들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배상하는 쪽으로 일본으로부터 돈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위안부 할머니 나눠주고 대충 이렇게 해서 좋게 마무리하자 이런 쪽으로 일본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건 났는데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끝나고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면서 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때 한 일본과의 합의는 무효다. 과거사 청산이 안 됐는데 일본에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는데 그걸 합의한다는 것은 친일이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프레임으로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본과의 합의가 파기돼 버렸습니다. 파기시키고 받았던 돈도 다시 돌려줬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고 나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새로운 법정에서 다시 판결을 내렸는데요. 당시에 판결했던 판사들 다 바꿔가지고 새로 판결했는데 이번에는 당연히 일본 기업들이 배상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나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일본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일본에서 자기들이 주장했던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핵심 부품, 일본에서만 수입할 수 있었던 세 가지 핵심 부품, 이름이 뭐가 있었는데 하여튼 세 가지가 있었어요. 무슨 가스 종류인데. 이 수출 규제를 해가지고 수출하지 않을 듯한 그런 압박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부랴부랴 반도체 생산이 중단될 수 있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일본으로 건너가고 뭐 여튼 정신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그 부분에 반도체 생산 중단의 위기는 뭐 가까스로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에 반해서 반일 감정이 상당히 극에 달했죠. 당시 아마 조국 민정수석으로 기억하는데요.
죽창가가 막 나왔었죠. 죽창을 들고 일본과 싸우자 이런 부분. 그래서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게 있죠. 일본 불매운동도 하고 반일 감정이 극에 달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황이 좀 모호해졌습니다. 신일본 제철에 대해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배상을 하지 않으면 그 신일본 제철 그 국내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에 그 재산을 강제로 몰수하는 그런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이걸 강제징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강제징수하면 일본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강경하게 나오니까 우리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에 그 일본과의 합의가 잘못됐다고 과거사 청산이 안 됐다고 주장하면서 판결을 바꿨는데 막상 판결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일본에서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그 후유증이 심하다 보니까 신일본 제철에 대해서 강제징수를 못한 거예요. 못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안하는 건 대충 이런 겁니다. 너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돈은 우리가 대충 마련해가지고 우리 정부하고 합의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충 그 갚아주는 선으로 잘해보자 이런 쪽으로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그걸 받아들이질 않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 판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어떤 그 배상도 당시 박근혜 정부 때 합의가 됐었는데 그 부분 돌려줘 버리고 나서 그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합의되는 부분을 파기해버렸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 부분 가지고 다시 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용수 할머니께서 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라도 어떻게 이 마무리를 좀 내죽기 전에 마무리를 해달라고 사정을 하시는데 우리 정부에서 그거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항소를 하면 뭐 독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한일 간에 얽힌 모든 문제들이 다 국제사법재판소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불리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께서 몇 분 안 남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타깝게 저렇게 마무리를 짓게 해달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지을 수 없는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3.1절 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 일본과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우리가 요구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한 번 더 일본에 대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이렇게 봅니다. 최종적으로 그 포인트는 일본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이게 핵심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혼란스러워합니다. 반일 감정, 죽창 들고 싸우자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미래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자. 과거에 발목 잡힐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친일이냐 반일이냐 헷갈립니다. 지금 우리가 어쩌란 말이냐, 불매운동을 하란 말이냐, 아니면 일본과 함께 가잔 말이냐, 이 좀 모호한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이 유발되어 버렸기 때문에 일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북한은 조금 예외입니다. 빼고 러시아든 모든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단 1%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누를 수 있을까, 한반도를 먹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대한민국의 단 1%라도 한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나라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국제사회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한반도를 먹어서 동북아의 패권을 차지하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부분에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일본과의 갈등이 생김으로 인해서 한미일 공조에 균열이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될지 진행될지 모른다는 상황입니다.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인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언제든 북한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 북미 간의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의 위치가 상당히 난해한 위치에 처했다는 얘기죠. 중국과 붙을 수도 없고 북한과 붙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으로 완전히 붙을 수도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일본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얘기죠. 이 사건을 빌미로
너가 지난번에 합의했던 걸 마음대로 파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논리로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해버렸다는 게 가장 큰 치명적인 타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가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 하고 자세를 낮추는 모션을 취해버렸기 때문에 이 일본이 다음에 나오는 행동이 그래 우리 한번 대화해보자 하면 참 좋겠지만 오히려 그걸 빌미로 해서 더 강하게 우리를 압박할 그런 위험성도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국으로 붙었을 경우에 중국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한국을 바라보는 중국 사람들의 그 생각은 대충 보면 느낌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결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이웃 형제 나라가 되긴 어려운 나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동북아의 가장 민감한 이 부분에서 일본과의 갈등을 유발시킨 이 부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외교에서 상당한 실책이 아닌가. 이러한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합의를 파기하고 일본과의 갈등을 유발한 죽창 들고 싸우자고 했다면 이 뒤에 일어나는 지금의 상황을 예상을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서 그렇게 했다면 대한민국의 국군을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과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온 국민의 뜻을 모아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현명한 대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